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계 조기 복귀에 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출마로 80~90% 마음을 굳혔다라는 측근발 보도가 나왔고 오늘요 대표적인 친한계 국회의원이 얼굴을 내고 그 힘을 실었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집에서 책을 보셔도 되지만 도서관에 가셔서 봐주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정도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에 집중 시선을 받고 있고 요구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결과 관계없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시기에 그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고민하고 결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이요. 당내에 나오는 견제 목소리들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취재한 내용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의 인사의 얘기입니다. 여당 내부에서 민주당과는 안 싸우던 분들이 한 위원장만 공격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민주당과 싸운 건 한동훈 위원장 아니었느냐 라면서요. 직접 이분들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이철규 모두 민주당과 안 싸우던 분들 아니냐.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다. 혼준석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모두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말에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직접적으로 공격한 사람은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제 주자들은 견제를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견제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서로 이제 상대 또 경쟁자에 대해서 견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의 인사가 누구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이렇게 지금 벌써 이제 각을 세우고 상대 거명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지금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지금은 이럴 때는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고민하고 숙고하고 계실 텐데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송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측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길 꺼려했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제 80~90% 한동훈은 전당대회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잠시 뒤에 다뤄보겠습니다마는 한 위원장과 가까운 대표적인 국회의원이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 측근발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호준석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좀 궤를 같이 하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금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당내의 유력 인사들을 전부 광역으로 적대시할 필요가 있는가, 저격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급된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이철규 이분들 중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 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저격했다고 볼 수 있고 네. 언론 인터뷰 도중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책임론을 언급한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하나는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수동적으로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한 경우. 그 다음에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경쟁자이니까 약간 이제 경쟁적인 포지션에서 언급을 하신 경우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언급된 정치인들이 각자 다 몇 %씩의 지지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는 으로서는 앞으로 당 대표가 되는 건 많이 정치의 목표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다음 스텝, 그러니까 어떤 당내 통합을 전제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치 행위들을 고려하면은 이렇게 광역으로 비판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한 전 위원장 측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 2년 동안 민주당과 싸운 건 한동훈이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사사건건 민주당 의원들과 부딪혀왔던 게 사실이죠. 그 모습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 상대당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거 하나하나 넘기지 않고 계속 싸워왔습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하진 않았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이렇게 깐죽대요. 아나모인 식 국회 경제 국민 무시하는 거.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소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끄는 다음에 없는 자료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민주당과 싸우는 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님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걸 반드시 해결하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선웅 행정관님 나오셨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는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이철규 이렇게 당권 경쟁자들 그리고 이제 당내 비판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선명성, 민주당에 대한 대야 투쟁력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론이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고 예전에는 당원과 지지자 중심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려운 국민의힘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였다면은 지금은 본격적으로 정치인들 중심으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하고 공격하고 있는 홍준표, 그다음에 이제 이철규, 나경원, 그다음에 안철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가 시즌 1이었다면 지금은 한동훈의 반격 이렇게 이제 시즌 2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반격. 예, 그렇게 이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목격담 정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호랑이 등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든 좋든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여기서 호랑이 등에서 내린다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면은 팬덤이 급격히 식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마도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시즌 3가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뚜렷하게 막을 이른바 친윤 후보가 없거든요. 예. 저는 지금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만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과의 전략적인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휴전 기간을 거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은 사실은 이제 그 시간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격담 정치 얘기를 주셨어요. 최병철 소장님.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목격담 정치로 변죽만 울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택 근처에서 식당이라든지 도서관 여기서 이제 목격담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안 내고 변죽만 울리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입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죽만 울리고 있느냐 이 비판에 대해서도 회원으로 등록된 도서관을 평소처럼 찾은 것이고 목격담 정치한 적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에서는 변죽을 올리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요. 그걸 좀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면 빌드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이준석 그 전 당대표였고 이후에 이제 개혁신당을 만들었는데 실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9월,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약 4개월 동안 변죽만 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돌아보면 그게 빌드업을 하는 작업이었거든요. 변죽이 아니라 빌드업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꼭 이제 뭐라고 그럴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약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의아한 거는 그 양재동에 도서관 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상하게도 정면 사진은 없고 측면 또는 후면 사진만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지나가는 시민이 찍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면에서 찍을 법했는데 이제 측면과 후면이 중심으로 있으니까 이게 좀 뭔가 약간 인위적인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기는 될 수 있지만 설령 그렇게 인위적으로 했다 한들
그것도 넓게 보면 빌드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아주 크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호준석 대변인님.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조혜진 의원이요. 네. 조혜진 의원이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국회의원 중엔 처음으로 한동훈 출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전 위원장 측 인사들이 이렇게 여러 사안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등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나 이제 그런 기류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렇고요. 실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저의 경우에도 지역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 저한테 문자도 보내시고 하는 분들이 그런 이제 일반 당원들 또는 지지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보수를 과연 누가 재건할 수 있느냐라는 위기감, 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저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대안은 한동훈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이고 그것이 한동훈 위원장 측 진영에도 전달이 되고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아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의 인사가 민주당과 잘 싸운 사람이 한동훈 전 위원장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 논리로 이제 전개하셨는데 네. 저는 지금 국민들 보수 지지자들이 그 원하시는 그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나 모습은 보수를 개혁시키고 국민의힘을 체질을 바꿔서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건설자로서의 그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 장관 때처럼 조목조목 야당과 싸우고 그런 모습의 그 한동훈 위원장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된 뒤에는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조목조목 싸우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당 대표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이제 한 단계 올라섰다고 보는데 그런 논리로 지금 지지자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소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송영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전 위원장 측의 얘기가 뭐였냐면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비윤 또는 반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 단독 취재에 따르면은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사람, 대야 투쟁력 이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들은 다음 국민의힘 지도부에 요구되는 그런 행동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호준석 대변인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것이 매우 유력시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훨씬 더 중량감이 떨어지는 인사가 됐다. 예. 그렇게 됐을 때에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대화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정하게 이재명 대표와 체급이 맞으면서 말로도 그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앞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그 여권의 유력 인사들을 광역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목소리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이번 전당대회의 테마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통합과 재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은 당내에서 건전한 경쟁을 해야지 상대를 적대시하는 것처럼 오인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적절한 선에서 잘 배합을 해야 앞으로 좋은 정치적 진로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야 투쟁력, 선명한 대야 투쟁력보다는 통합과 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대표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무조건 출마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팬덤 정치, 지지자 정치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졌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문법은 선거에 패배하면 그 수장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휴식기를 가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예전의 정치 문법을 한번 깼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를 그런 총선 패배,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당권을 도전해가지고 총선까지 승리한 이런 새로운 정치 문법을 썼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것을 보고서 이제는 뭐 무조건 휴식기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지나서 당대표가 된다면은 저는 강력한 뭐 대하투쟁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일한 살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하면은 뭐 보수의 재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래 권력 싸움으로 가야 저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유리한 게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대표적인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이 있죠. 바로 장동혁 의원입니다. 오늘요 한 전 위원장의 그 2조 심판론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조 심판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거운동할 때 많은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제발 한 번만 더 와달라. 한 번만 더 와달라. 지원율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했던 분들.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 번이라도 더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투수 교체하고 나서 실점을 하니까 왜 굳이 그때 투수를 교체했냐라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한 전 위원장 측에서 민주당에 대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걸 강조하는 지금 중이고 장동혁 의원도 2조 심판론 이게 민주당에 대한 공세가 2조 심판론이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선거 때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꼭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모든 후보들이 요청했었던 거 맞죠.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원 유세가 결정적인 전세를 바꿀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어떤 지역에서는 왜 안 오느냐 결국 이제 안 왔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지금도 있거든요. 그 사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2조 심판론 자체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저는 이제 장동혁 의원도 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2조 심판론 때문에 졌다. 그것에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었고요.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권 심판론에 큰 바람이 불었고 그것에 이제 어떤 아젠다로 맞서야 하느냐. 그 당시에 이제 2조 심판론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기했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미래 비전이나 어떤 정책 이슈를 가지고서 여당답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결과론적인 비판이 제기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2조 심판론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도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선거에서 이제 그 반면교사를 삼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따질 것은 따져야 하지만 이제 와서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책임의 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온당치 않다라는 이제 반론을 들었고요. 그 부분에는 저도 사실은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장동혁 전 총장이 갑자기 작심하고 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기보다는 저분이 이제 원내 수석 대변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 인터뷰 요청이 왔을 거고 인터뷰하다 보면 저 얘기 물어볼 수밖에 없고 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원론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지 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작심하고 오늘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이 나와서요.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지금 의료계 의사들이 제기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그런 처분에 대해서 항고심을 기각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지금 조금 전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영호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정부의 그런 의대 증원 방침 탄력을 받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5학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죠. 금년에 입시가 실시되는 그 의대 입시 정원은 이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대로 증원이 되는 것이 확정적이고 예.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 의료계에서도 재항고를 하겠습니다만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고 그 결정이 나오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2,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2025학년도 그 입시는 예정대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 1,500여 명 그 증원을 발표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님,
1심은 제가 알기로 각하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2심에서는 기각이 나왔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차이는 이제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 그 소송에서의 집행정지는요. 일단 그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률상의 이익은 이제 원래 과거에는 한 몇십 년 전에는 이제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을 원고의 자격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행정소송 이론이 계속 발달하면서 제3자에게도 이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격은 넓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가 힘을 얻어오고 있고 예.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실제로 이 원고 적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발달해 오면서 이 원고 적격이 넓어져 왔는데요. 이번에 의대 증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주 좁은 의미의 그 원고 적격만 보면은 대학교 총장들이 이 의대 증원 처분을 다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뭐 의사들은 이런 행정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고심에서는 판단을 좀 달리해서 원고 적격은 인정해 주었습니다만 이제 결정문이 정확히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네.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중대하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딱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판부가 집행 정지를 한다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각을 판단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선호 행정관님, 사실 이 문제가 법원으로 가면서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뭐 토론거리도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부가 이번에 기각 결정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의대 증원 방침은 그대로 탄력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의료계는 앞으로 반발할 걸로 보이는데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는 민주당이 어제 그 재판부의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의 이 의료 정책, 의료 개혁 정책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해서 사실은 더 나가서 굉장히 공감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 그리고 여야 이제 영수회담에서 나온 결과를 또 이번 사법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계가 뭐 이제 막 계속 이제 반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제 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을 해가지고 아마도 정부가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부가 2,000명에서 굉장히 후퇴해서 사실은 굉장히 대화의 문을 열어놨는데 네. 지금 의료계는 무조건 영명 증언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이번 그 재판부의 판결로 더 이상 이제 의료계는 정치권 그리고 이제 사법부도 기댈 수 없다.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어쨌든 정부가 크게 이제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최 소장님. 지금 정부의 그런 정책 방침에 대해서 어쨌든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격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민주당도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여선호 행정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한 발짝 진일보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멘텀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의약분업 사태 이후로 이제 이게 의료계와 정부의 어떤 정책을 둘러싼 몇 차례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그 기자회견 하실 때 얘기하기를 제가 7전7패였더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실은 돌이켜 보면은 대체로는 약간 진보 성향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면서 의료계랑 좀 충돌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부가 추진하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걸 추진하는 건 되게 나름 의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오피니언 리더층이 됐건 국민 다수가 됐건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의료 불안에 대한 걱정도 같이 공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정부가 이걸 자체는 좀 추진을 하되 지금이라도 이제 의료 불안과 관련돼서는 좀 뭔가 이렇게 어떤 수습책을 마련하면서 좀 밀고 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법부가 오랜만에 좀 이제 다행스러운 결정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의료계가 이게 좀 애매한 게 의료계가 이게 하나씩 정원이 그 내년에 이제 그 대학 증원을 할 경우는 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쭉 간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는 좀 의료계를 그러니까 이른 일대로 추진하되 달래기 위한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호준수 대변인님. 네네. 의료개혁,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 여론조사에 한해서는 찬성 여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법원에다가 이제 그 판단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요. 하지만 앞으로 정부도 지금 의료계를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됐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보도를 보니까 여론조사가 또 새롭게 실시됐던데 의대 2,000명 정원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여론이 꽤나 높은 것으로 자세한 수치는 이제 다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 소장님이 수습책도 정부가 내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놨습니다. 대화에 대해서도 문을 다 열어놨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보수 언론들에서는 차라리 인용되는 것이 사태를 조용하게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약간 논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법원이 1심에서는 이제 각하했다는 것은 형식 논리상 이게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오늘은 이제 기각했다는 것은 내용에서도 그렇죠. 그 결정문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했다는 것은 공공복리에도 사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법치사회고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다면 의료계가 지금 예상되는 반응은 계속 반발하고 더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인데 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수용하고 그래서 정부와 대화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타협안을 내놔서 이 의대 정원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고 또 여야의 일치된 견해다라는 말씀을 의료계에 꼭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이요.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계획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탄력을 받고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지요. 친한계의 대표적인 의원 장동혁 의원이 다음 주 중에 총선 백서 특위와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지만 왜 졌는지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결과, 절차와 내용이 민심과 멀다면 그 또한 우리 당이 민심에서 계속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송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친한계 대표적인 의원이 나와서 백서 얘기도 하고요. 뭐 민주당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미가 심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짚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이 가시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이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특히나 그 책임에 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이 백서의 작성 방향, 그다음에 총선 패인의 분석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지금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친한계라고 하는 이제 수식어를 붙였는데 그런 수식어를 떼고 판단해 보면은 이 부분은 저는 장동혁 전 사무총장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당이 총선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 마지막 석 달 내지 넉 달 정도의 캠페인만 갖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국민들의 그 마음의 기저에서 형성이 돼 있는 것이고 그 상층부를 일부 바꿀 수는 있지만은 그 기저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바탕은 세팅된 상태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층부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왔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3월 초순부터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련의 사건의 흐름으로 인해서 2조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을 3월 26일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끝나고 난 시점부터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백서 TF에서 이 공관위원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체제에 있었던 분들께 면담을 요청했는데 딱 한 분이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저희 단독 취재 결과 그 한 분은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장 의원이 백서 TF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조정훈 의원이거든요.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타이레놀 2알 먹고라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다. 당정이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다.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해서 총선 백서 쓰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총선은 우리가 운이 나빠서 진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절박하게 구걸하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지 참. 보좌관이 이제 진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왜냐면 1분 이미 넘었거든요. 근데 가려고 하는 것도 조정훈이가 뭐라고 하냐, 좀만 그러니까 최 소장님, 네.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층에서는 조정훈 의원이 누구보다 한동훈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신승했던 분 아니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한동훈 책임론을 겨냥한 백서를 만드는 것을 주도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의원, 친한계 대표격인 장동혁 의원이 백서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가 돌연 면담에 응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실은 저도 좀 약간 의아했었습니다. 조정훈 의원께서 또는 당선자께서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백서를 하면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조 심판론을 이제 좀 명시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조정훈 의원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한동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우 많이 서운해할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할지는 좀 더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이쪽 판단하기에 우리 이제 좀 그 표현 중에 운칠기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운이 7이고 뭔가 실력이 3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웠던 거는 윤칠한삼이라는 표현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칠한삼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7할 정도의 이런 그동안 쌓였던 그 뭐 이태원 참사부터 여러 가지 건들이 쌓였던 것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뭔가 좀 서운한 게 있었던 거고, 불만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저런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캠페인 과정에서 이조 심판이 부적절하다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도 이 캠페인 전략으로 좀 그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다라고 혼자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뭐 이제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국한에서 보면 나머지 후보를 다 합친 것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우리가 민심을 반영하더라도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 정당들은 제외하거든요. 네. 조국혁신당, 민주당 지지자들은 제외하고 보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와 중도 또는 무당층까지만 반영되는 건데 네.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당심을 기준으로 하든 민심으로 기준으로 하든 나머지 여론 다 합친 것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좀 더 약간 품이 넓게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낫지 누구누구랑 이렇게 말싸움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좀 오히려 선이 굵게 나가는 게 좀 오히려 통합하면서도 혁신하는 모습에 그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소장님 말씀하신 여론조사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 공식 기구인 총선 백서 TF에서 만드는 백서, 여기에 대응하는 다른 백서가 나올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카페 위드후니에서 국민 백서를 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조정훈 의원이 만들고 있는 백서가 한동훈을 저격하는 걸로 비치니까 직접 백서 만들어서 맞불 놓겠다는 겁니다. 호주석 대변인님, 네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팬카페나 앞서 이제 조정훈 그 의원을 저격했다는 이제 지지자들,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서로 이제 금도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조정훈 의원도 그렇고 다 우리 당의 앞으로 중요한 미래 자산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약간 이제 감정 인신 공격,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주변에서 누가 아주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에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저도 그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저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총선 백서 특위의 위원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외부 인사들이 5명이 그러니까 절반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문 내용 중에도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지목한 듯한 앞서 말씀하신 뭐 2조 심판론이라든가 원톱 체제라든가 이런 설문이 4개인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이제 책임으로 이제 지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질문도 역시 4개, 5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목만 떼어가지고 이게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을 뿐더러 네. 누군가가 설령 뭐 위원장이든 누구든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로 다 나오고 또 위원들이 10명이 넘고 그 중에 이제 외부 인사가 뭐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누구 특정인의 의도대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서는 공정하게 여러 요인들을 다 담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누가 뭐 어떤 그 책임이 더 큰가 이런 부분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편향되게 누군가를 일부러 지목해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서로 내부 총질 왜 하느냐 이런 또 지지자들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백서 TF가 할 일은 강북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으로 당선된 전재수 의원이라든지 야당 현역을 꺾은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 4명을 연구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누구 책임을 지적할 시간에 당선된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연구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겁니다. 물론 좀 뼈있게 TF가 바쁘면 여의도 연구원이 해도 된다라는 말도 덧붙였긴 합니다만 다소 좀 다른 접근법이긴 한 것 같아요.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앞에 2가지 사례는 뭐 거의 답이 나와 있죠. 김재섭 당선인은 본인이 스스로 선거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당에서 내건 심판론은 일절 언급도 하지 않았고 본인은 해당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사안에 집중을 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역구 관리를 거의 뭐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잘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앞에 2개는 뭐 크게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박수영 당선인의 의원의 저 포스팅을 보고 약간 실망했습니다. 지난번에도 45대 50 얘기하면서 약간 물론 격려를 하기 위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자화자찬성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 현역 의원을 꺾은 4명 의원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TF가 바쁘면 여의도 연구원이 해도 된다 하면서 그 원 포스팅에 웃음 표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박수영 의원 본인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역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기 자신을 띄우는 뉘앙스도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뭐 지역구 관리를 잘한 분들을 평가해보고 그걸 모범 사례로 삼자는 그런 취지는 또 이해가 가고 백서에도 반영이 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토론에 부족한 부분들을 송 변호사님께서 잘 메워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요,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한동훈이 당권 도전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리고 총선을 하면서 당원과 동료 시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고,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저는 민심이고요. 또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주변에서 나와라 말아라 할 문제도 아니고, 저도 한동훈 위원장님과 소통을 하지만 상황이 이렇고 이런 여론들도 있고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지, 그것은 전적으로 오롯이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고민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친한계 대표 의원격인 장동혁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도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당내 소장파 모임이죠. 천목회회 그 멤버가 한 전 위원장과 정치적인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의 인재 영입 1호 박상수 변호사 얘기입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은 사무국 사람들도 그렇고 영입 인재들도 그렇고 본인이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시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락들은 저만 받는 거는 아니고 이제 영입 인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다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전당대회 이야기는 전혀 이런 이야기는 없고, 다만 이제 요즘 이제 돌아가는 당의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수가 이렇게 다시 재집권해서 나갈 그런 방향, 그리고 특히 수도권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 측면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소장파 의원들 얘기니까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젊은 정치인이신 여선웅 행정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들으신 대로 전당대회 얘기는 서로 안 했대요. 하지만 보수의 재집권이라든지 또 수도권 재건 뭐 이런 얘기는
당권은 당연하고 대권까지도 좀 겨냥한 얘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뭐 총선 끝나고 뭐 본인이 쉬지 않고 바로 정치하겠다, 동료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전당대회 출마에 약간 이제 본인의 결정을 못했거나 출마 가능성이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낮다면은 사실은 저기 박상수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들을 많이 안 챙겼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목격담 말고 실질적으로 뭐 알려진 바로는 지금 그 만난 분들이 본인이 직접 임명했던 비대위원들, 그리고 본인 비대위원장실의 비서 멤버들, 그리고 김은국 씨 뭐 이렇게 연락하면서 계속 이제 만났거든요. 네.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챙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최병천 소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확신은 없지만 어쨌든 정치 복귀를 위한 빌드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근데 이 빌드업이 상당히 꽤 치밀하고 전략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상수 변호사가 천목회 멤버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천목회에서 뭐 840분인가요? 밤샘 토론 끝에 나왔던 이야기가 사실은 천목회 멤버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어제 나왔던 결론 중에 하나는 지금 당에서 하고 있는 총선 TF와는 약간은 결이 다른 그러니까 용산 책임론이 더 많은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바로 약간은 그 원내의 상황과 그리고 낙선한 30, 40대 수도권 중심의 이런 젊은 국민의힘의 그 목소리들과는 약간은 결이 다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확인됐듯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수도권에는 약간은 조금 강점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고주석 대변인. 네네. 지금 당내 소장파 모임 천목회가 이번 총선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분들이 좀 주축이 됐던 것 같아서요. 네. 이분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당내 세력화를 구축하는데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 조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한동훈 위원장과 보수 재건, 수도권 재건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를 밝혀서요. 어떻게 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수도권 재건하고 보수 재건은 사실 저희 모든 지금 보수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뭐 수건이랄까 과제랄까 뭐 그런 것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들을 젊은 정치인들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저는 이제 이것이 꼭 당대표 출마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교감하고 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마음을 정해나가는 그런 과정의 어느 쪽이라고 딱 그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천목회는 뭐 단일 대오의 정치 세력이라고 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각자 이제 그 뭐랄까 지지하는 차기 지도자가 다를 수 있고요. 전당대회 국면이 시작되면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이제 분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건 첫 일성으로 내놓은 5가지 반성할 점들, 이태원 참사 연판장, 그다음에 강서 보궐선거, 입틀막,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 이것들을 이제 지적한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 대한 용산을 좀 겨냥한 그런 거기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뭐 그게 뭐 단일 대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출마한다면은 일정 부분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 견직호를 날렸습니다. 바로 보시죠. 당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이 없이 또다시 총선을 말아먹은 사람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느냐. 한동훈 위원장 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다.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거냐.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제 역할을 다하자. 여선호 행정관님. 아무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뭐 저희도 계속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대구시장이신데 너무 정치 현안에 깊숙이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사실은 뭐 등판론을 홍준표 시장이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리에 뭐 이렇게 튜브가 있으면 세게 누르면 세게 누를수록 이렇게 튀어오르잖아요. 그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총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밖에 없게
조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뭐 한동훈 뛰게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초반만 해도 그냥 이제 대권 경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흠집내기 정도의 수준으로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또 일부 거기 국민의힘 여권 내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권에 출마할 수 있다. 지금 당원 당규상은 출마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광역단체장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도 실제 출마에 뭔가 이 좀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재밌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현직 광역단체장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출마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가요? 할 수는 있고 법적으로도 제한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당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선거 중립 의무 때문에 겸직이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쉽지 않겠죠. 과거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는 그 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인가요? 그분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국민의당으로 탈당해서 와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았던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다만 현실적, 정치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당 대표에 출마하려면은 대구시장을 현실적으로는 사퇴하고 등판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경우라면 갑자기 잘하고 있던 대구시장직을 팽개치고 나오면 보궐선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실현되기는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당원 당규상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는 건가? 저도 갑자기 궁금한 점이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하나도 또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리서치의 조사입니다.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24.4%, 홍준표 대구시장이 10.5%, 오세훈 서울시장 6.4% 순이었습니다. 최 소장님, 다른 후보들은 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워주고 있는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이기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띄워주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같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서울시장의 정치적 지위와 대구시장의 정치적 지위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서울시장 자체가 거의 뭐 차기 대선 후보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앞에서도 나오듯이 홍준표 시장이 지금 오세훈 시장보다 지지율이 더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홍준표 시장의 이러저런 멘트들이 좀 너무한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이터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지금 4월 10일 총선 끝난 다음에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뭐 뭔가를 이렇게 뉴스거리를 만드시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에 거의 준할 만큼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오고 또 이 홍준표 시장께서 일종의 이슈파이터로서의 어떤 이슈파이터로서의 걸 보여주는 게 혼자 하면 뭔가 전선이 넓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뭔가 이렇게 쉴드 친다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약간 편먹는 모양새를 계속 취하면서 일종의 뭔가 이렇게 세를 모으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 반한동훈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게 나름 지형지물을 활용한 거를 계속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한편으로 앞에서의 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파이터 능력 그런 걸 동시에 보여주는 그래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상남자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으로부터 또 비판도 받기도 했죠. 당내 당권 주장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도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께서는 내 여자를 지키는 게 상남자의 최소한의 도리다. 내 여자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뭐 국민을 지키겠는가. 상식이다. 그건 민간인의 이야기죠. 공직자는 또 다른 많은 국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그만두셔야죠. 공직자를. 호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저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경험이 굉장히 많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한동훈 위원장 계속 공격했을 때 욕을 많이 먹는다는 것도 아실 텐데도 이제 계속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은 지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차기 대권 그 가도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승부수는 이거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각을 세우고 최대 대항마로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는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제일 가능성 높은 수다라는 그 생각에서 저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수성, 그것이 사실 정치인한테 지도자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궤를 넘어서 버리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이제 공격을 저렇게 뭐랄까 이제 비판을 하신 것도 이제 그런 상식선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의 승부수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아까 저는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2등 나왔다는 거 하고 TK 지역에서도 뭐 차이가 뭐 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2등, 네. 10%포인트 차이가 안 나게 2등을 차지한 거 보고 약간 먹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먹힐까, 어디까지 먹힐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신 것처럼 제가 설명을 건너뛰었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대구시장 홍준표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이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쭉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이 가까워졌다. 홍준표가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쭉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원희룡 전 장관과 저녁 식사를 한 게 알려져서 그게 또 많은 해석들을 낳았죠.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전당대회를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내가 나간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한동훈 위원장도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원희룡 장관도 아니잖아요. 제 추론이 감이 딱 맞을 때가 많아요. 네. 뭐냐면 원희룡 장관이 뭐가 자기가 지금 죄를 할 수 있을까요? 메신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껄끄럽잖아요. 그동안 뭐 이복현 뭐 금감원장인가 뭐 누군가 했었죠. 해서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언론 보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나서 밥도 하고 소주도 한잔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원희룡 장관이 나서서 하지 않았을까. 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나오기 전에 원 전 장관이 뭐 메신저로서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에 어떤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게 이상민 의원 얘기 같습니다. 뭐 5선 의원을 하신 이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원희룡 전 장관이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메신저 성격을 띠고 한 전 위원장을 만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왜 그 회동을 하루 만에 공개를 했는가 그 부분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잘 된 것은 내가 만나서 그렇게 됐다가 되든가 아니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은 메신저로 파견한 대통령실의 결과를 알리고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결과물은 얻어내지 못한 실패한 메신저라면 그것을 왜 공개했을까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의원님의 말씀에 여전히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뭐가 네. 있냐면 아까 이제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 인사가 그 당권의 잠재적인 경쟁 주자들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는데 네. 그 명단에 원희룡 전 장관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우호적인 관계는 반드시 회동은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공개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에 반박하는 메시지를 낸다든가 그런 정치 행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역시나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은 약간 가성비가 낮은 행위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단독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오간 다른 대화가 있을 것이다. 여전히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전해드렸던 한 전 위원장 측의 그런 여러 인사들에 대한 비판 중에 원희룡 전 장관이 빠져 있었고 그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해석이 지금 이상민 의원이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 소식을 처음 전해드릴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지요. 네. 뭐 나머지 차기 당권 주자들 소식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겠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출마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당원들이 판단하시는 것 아닐까. 누구는 출마를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결단과 그리고 또 책임에 따르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상황이시라면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책임지는 보수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민당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정당이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 방금 보신 이분들이 모두 다 전당대회에 나오면 흥행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선호 행정관님 말씀 주셨지만 혹시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온다면 더 흥행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